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개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소개를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어렵네요. 자세히 설명을 하자니 혹시 누가 저를 알아볼까 싶어서 그것도 곤란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익명 뒤에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도 제 사정을 주변에 알릴 자신이 없네요. 될 수 있으면 숨기고 싶은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제 스스로 숨기고 부끄러워할수록 스스로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익명이라도 빌려 사연을 꺼내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럼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여러분께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대 어린 시절 저는 대학 대신 호기롭게 창업을 선택했지만 그 시작은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덤빈 탓에 혼자 깨우쳐야 할 고비들도 무척 많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파리만 날려 죽고 싶은 날들도 많았지만 오랫동안 어떻게든 버틴 덕에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강한 것이라는 말을 믿으며 어떻게든 버틸 생각밖에 못했었죠. 덕분에 지금도 그런 기막힌 일을 겪고도 버틸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힘들었지만 노력한 만큼 보상이 올 거라 생각했던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남들 쉬는 날 쉬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방학도 휴가도 없이 거의 1년 365일을 가게에만 붙들려 살았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여가 생활이나 취미는커녕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결혼이나 연애가 아쉽지도 않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랑도 따라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인연은 어디에나 있을 거라며 운명 같은 사랑을 바래왔지만 하루 종일 가게에만 박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먼저 결혼을 했고 저는 매번 남의 결혼식만 참석하며 제 결혼식은 꿈도 꿔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30까지는 저도 별 걱정이 없었어요. 사람마다 때가 다른 거지 30 넘어서도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30이 딱 넘어가고 주변에 아이까지 낳은 친구들이 생기자 저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동안 뿌려놓은 축의금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노처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아득한 생각에 저는 결국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선을 보게 되었어요. 선이라면 죽어도 싫다 했던 제가 결국 결혼시장에 내던져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그리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30이 무슨 죄라고 여자는 나이가 깡패라며 저처럼 30이 넘어간 회원들은 다들 마감 임박 세일에 나온 생선처럼 떨이 같은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선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죄다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이나 심지어 돌싱 남자들이었기에 그런 곳에서 제가 생각하는 남편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결혼정보회사에 큰 돈을 갖다 주고도 마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제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도 매일같이 결혼하라 성화신데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나라도 잡고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상훈 씨는 멀끔한 차림에 호감이 가는 얼굴이 인상이 깊었어요.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 소개했던 그 사람은 그 후로도 종종 저희 가게에 들려 저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었죠. 단골 손님이라 반갑기도 했지만 의사라 그런지 평소 건강하지 못했던 제 몸 상태도 살펴주고 저한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의사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그 사람과 지인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상훈 씨가 너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아니어도 사람 자체가 참 센스 있고 좋아 보였어요.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호감 가는 외모까지 딱 제가 바라던 그런 남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의사를 만나겠나 싶어서 저는 처음부터 알아서 마음을 접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훈 씨는 제게 자꾸 호감을 보이는 듯 했어요. 매번 다정하고 세심하게 나를 살피는 것도 그렇지만 우연히 들리게 된 가게에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는지 얼마 뒤 저는 상훈 씨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받고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노처녀 줄에 다 들어가 더 이상 연애도 결혼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남자친구도 아니고 의사 남자친구라니 제게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상훈 씨를 만나 꿈속을 걷는 듯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만 기다리시던 부모님께서는 제게 의사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하루빨리 결혼을 바라셨죠.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겠다 싶었던 저는 상훈 씨와 천천히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 생각을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대학병원에 다니느라 매일 당직에 수술에 바쁜 남자친구와는 데이트 한번 마음 편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쩌지? 나 호출이 와서 급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나 혼자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병원 일인데 가봐야지. 매번 나 때문에 데이트 망치고 미안해 죽겠네. 다음번에는 꼭 하루 종일 같이 있자. 미안해 자기야. 남자친구는 그런 일 때문에 매번 미안해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바쁜 남자친구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의사들이야 워낙 정신없이 바쁠 걸 저도 모르지 않았기에 저는 데이트를 망치는 것보다는 상훈 씨가 잠잘 시간도 없고 밥도 제때 못 먹는 것이 더 마음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 여자친구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거라며 한 번도 섭섭하다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평소에는 섭섭할 게 별로 없었어요. 상훈 씨는 제가 섭섭함을 느끼기 무색할 정도로 저한테 무척 잘했습니다. 바빠서 자주 못 보는 만큼 연락은 자주 해주고 특별한 날마다 저를 많이 챙겼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몰라도 바쁘기는 하지만 마음만은 충분한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매번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훈 씨의 진심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고 남자친구와 저의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의사를 만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듯 했지만 저는 의사라는 상훈 씨의 직업보다는 상훈 씨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어요. 한 번은 제 지인들과 다 같이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다들 커플로 만난 모임이었는데 저희 빼고는 전부 결혼을 한 탓에 그 중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도 있었죠. 5살 난 큰애와 2살 난 둘째를 데리고 온 친구는 하루 종일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자기 때문에 분위기를 망친 것 같다며 괜히 미안해하는 그 친구가 안쓰러웠던 저는 제가 잠시라도 아이들을 대신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돌봐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남의 애들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해주려 하는데도 자꾸만 울고 보채는 바람에 도움이 못 돼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훈 씨가 나서더니 아이들을 한 손에 안아들고 열심히 달래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도 저처럼 미혼이니 당연히 아이들 볼 줄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여자인 저보다 아이들을 훨씬 잘 챙기더라고요. 어머, 상훈 씨가 안 우니까 애들이 안 우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봐? 글쎄, 애들이 나를 좋아하나? 애들도 내가 의사 선생님인 걸 알아보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가? 그래도 너무 잘한다. 누가 보면 나 몰래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 그럴 리가. 아마 내가 병원에서 아이들이랑 잘 놀아줘서 그런가 봐. 내 환자들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치료만 받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가끔 가서 들여다보고는 하거든. 전에는 보육원에 봉사도 자주 다녔었고. 그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구나. 생전 처음 해본다면서 아이들 밥도 잘 먹이고 잘 놀아주는 상훈 씨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안 바쁠 때는 봉사도 자주 다니고 소아병동 아이들도 잘 챙긴다는 상훈 씨의 남다른 면까지 알게 되었죠. 착하다 생각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보다도 마음이 깊고 마음 씀씀이가 고운 남자친구가 대단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정적인 면모에 저는 상훈 씨에게 또 한 번 반하고 말았죠. 그때 아이들에게 다정한 남자친구와 그런 상훈 씨를 잘 따르는 귀여운 아이들을 보니 그런 모습이야말로 제가 바라고 기대하던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일로 저는 상훈 씨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바쁜 상훈 씨 때문에 괜찮을까 걱정은 있었지만 바쁜 시기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바쁜 중에도 저를 챙기는 상훈 씨라면 결혼을 해서도 아이들과 제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제가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상훈 씨도 제가 자신이 기다리던 여자라 말해줬고 저희는 그렇게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상훈 씨와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의사에 뭐 하나 모자랄 것 없는 남자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장사나 하는 저를 두고 결혼까지 고려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괜한 자격지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보통은 다들 조건을 보고 한다고 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상훈 씨는 처음부터 제 조건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 통하는 게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덕에 이렇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훈 씨에게 행복한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을 때도 무척 떨렸지만 시부모님을 뵐 때는 그때보다 더 떨리는 듯 했어요. 그 떨림은 설레임보다는 아무래도 걱정 때문이었겠죠. 상훈 씨야 저를 잘 알고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상훈 씨의 부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실지는 저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자식을 의대까지 보내놓은 부모님은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도 많다 그러시던데 저는 남들이 말하는 열쇠는커녕 학벌이나 뭐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다 보니 혹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훈 씨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왜 그렇게 걱정해? 우리 부모님이 설마 자기를 싫어하실까봐? 우리 부모님 조건 따지고 그런 분들 아니라 말했잖아. 그래도 어른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 솔직히 상훈 씨 정도면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을 만한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할 텐데 부모님은 내가 아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꾸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자기는 내가 고른 사람이야. 나 한상훈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여자가 뭐하러 기죽어 있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만큼 성공했으면 된 거지. 그깟 학벌이며 사짜 직업 같은 게 중요하겠어? 분명 우리 부모님도 자기 좋아하실 거니까 이제 걱정은 그만해. 그 말이 정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혼자 괜히 사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에 전날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저는 드디어 상훈 씨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신 부모님께서는 제 예상과는 다른 분들이었어요. 전혀 깐깐하지도 않으셨고 저를 좋아해 주셨죠. 아가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상훈이가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하루빨리 보고 싶었네요. 막상 보니 상훈이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예의도 바르네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를 호감으로 봐주시는 덕분에 첫 상견례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 저희는 곧바로 양가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상훈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제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저를 반겨주시는 예비 시부모님 덕분에 양가 상견례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비 시부모님 덕에 저희 부모님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진 듯 기분 좋아하셨어요. 결혼도 안 하고 골방에서 썩어가던 딸이 괜찮은 남편감과 결혼한다는 게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셨겠죠. 그렇게 상견례까지 모두 마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예식장 날짜도 가장 빠른 날로 잡아서 조금 촉박한 시일이기는 했지만 그때는 결혼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바쁜 것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아쉬운 점이라면 병원 때문에 바쁜 남자친구 때문에 저 혼자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 뿐이었지만 그것도 제가 상훈 씨가 바쁜 것을 모르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돈을 빌리게 된 상훈 씨의 상황이 마음에 걸렸죠. 저 보현아, 혹시 돈 좀 있어? 돈? 무슨 돈? 얼마? 좀 액수가 큰데 혹시 5천만 원 정도 있을까? 뭐? 5천만 원? 갑자기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내 사정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 그 돈 없으면 나 정말 감옥에 갈지도 몰라.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며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달라는 남자친구의 얘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그랬지만 결혼을 앞두고서 남자친구에게 그런 큰 돈이 필요할 만한 사정이 대체 뭘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감옥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봐, 응? 그냥 이유는 모르고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이유까지 말하기가 그래서 그래. 뭐야?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우리 이제 곧 부부 될 사이야. 아니, 결혼까지 약속했으니까 이미 벌써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상훈 씨도 나한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그래도 정말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그냥 나 한 번만 믿어주고 그냥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부모님한테 손 벌려도 되지만 부모님한테는 정말 알릴 수 없어서 그래. 자기한테도 그렇고.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그냥 돈만 빌려달라며 사정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평소 그렇게 막무가내인 적이 없었고 워낙 침착하고 사리분별에 밝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다 싶기는 했지만 저한테도 그 돈은 무척 큰 돈이었기에 이유를 모르면 빌려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부부가 될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저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게 차마 말하기 어렵다는 남자친구를 오래도록 설득하여 남자친구에게 큰 돈이 필요한 놀라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내가 의료사고를 냈어. 의료사고를 냈다고? 누가 죽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과실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나는 좀 억울한 심정이야. 근데 어쨌든 수술은 내가 맡은 거고
환자 측에서는 무조건 내 과실이라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쪽에서는 나를 무조건 고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 명성에 문제가 생길 거야. 소송 기록은 남을 텐데 누가 그걸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나는 나중에 개원도 못하고 평생 의료사고 일으킨 의사 꼬리표로 따라다니겠지. 그래서 그냥 그 환자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합의를 할까 해서. 그 합의금이 5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것도 원래는 1억을 내놓으라 그러는 걸 내가 겨우 설득시킨 거야. 평소였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지금은 내 통장도 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 부모님한테까지 의료 가실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내가 부탁할 곳이 자기 말고 어디 있겠어.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생활비도 합칠 거고 내 월급이나 내 전 재산 다 자기가 관리할 텐데 그때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느니 지금 미리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 큰돈인 거 나도 알고 정말 미안하지만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그때 저는 그 큰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아는 걱정보다 내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 사람 말처럼 의료사고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 의사의 앞길이 막히는 건 아닐지, 나중에라도 개원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기에 저는 어떻게든 그 돈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여윳돈은 많이 없었지만 결혼 자금으로 챙겨놨던 돈이 있었기에 그 돈을 먼저 남자친구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죠. 보현아, 정말 고마워. 나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우리 결혼하면 내가 가진 건 전부 보현이 네 거야.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선뜻 큰 돈을 건네는 게 맞나 걱정도 있기는 했지만 애초에 남자친구는 평소 외제차 타고 다녔고 평소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씀씀이도 여유 있는 사람이었기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5천만 원을 건넨 후로는 자기 때문에 큰 돈을 쓰게 했다고 미안하다며 결혼식 비용을 전부 자기가 대겠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제 도움으로 상훈 씨의 문제도 해결이 된 듯 했고 남자친구가 쥐어주는 카드로 나머지 결혼식 준비까지 마치며 저희는 무사히 결혼까지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정작 결혼식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했다 생각하며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에 떠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며 너무 피곤한 탓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어렵게 일정을 뺀 의사 남편 때문에 신혼여행 일정을 미루거나 늘릴 수가 없었죠. 남들은 일주일 이상 다녀오는 신혼여행을 겨우 2박 3일로 다녀와야 하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평생 같이 여행 다닐 일만 있을 텐데 괜한 일로 섭섭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혼여행인데 유럽이나 하와이나 멀리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여보. 일정이 짧아서 가까운 데로밖에 갈 수가 없네. 아니야. 나는 일본도 좋은 걸 뭐. 내가 상훈 씨 바쁜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이해하지. 유럽이나 하와이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녀와도 되잖아. 몇 년 뒤에 상훈 씨 개원하고 나면 휴가 때마다 여행 다니자. 그건 그렇지.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내가 정말 좋은 여자랑 결혼한 것 같아. 세상 어디에도 나만큼 행복한 신랑은 없을걸? 나야말로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는지 신기할 정도야. 우리 앞으로도 알콩달콩 예쁘게 살자. 그때 저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덕분인지 2박 3일의 짧은 신혼여행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듯해서 섭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잊을 뻔했네요. 그래도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남편이 여유만 생기면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마음 놓고 여행 다닐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첫 해외여행이자 신혼여행은 아쉬움을 가득하고 끝이 나게 되었고, 저희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도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이라고 그런지 돌아와서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는 듯 했어요. 저는 얼른 입국 절차를 밟고 한시 바삐 신혼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여유롭게 여독을 풀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대신 수화물을 챙기러 간 남편이 한참을 기다리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수화물 찾는 곳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짐들을 다 챙겨갔는지 저희 남편도 없고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없는 듯 보였어요. 짐까지 챙긴 사람이 대체 어딜 갔나 싶어서 저는 남편을 찾아 공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한참을 돌아다녔을까요? 저는 어딘가 소란스러운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미 수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놀라고 있는 건 인지할 수 있었죠. 혹시 우리 남편도 저기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저도 그 안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인파들 사이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으며 그렇게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자리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하자 그 안쪽에서는 누군가 여러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가 찾고 있던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은 형사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도주를 하려고 했는지 입고 온 옷은 이미 반쯤 벗겨져 만신창이에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죠. 순간 저는 놀라서 몸이 굳었다가 곧바로 남편의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무 죄 없는 저희 남편이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번에 의료사고로 벌어진 일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인파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버리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잡혀 있어? 놀라서 묻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을 보자 이 상황이 혹시 오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공항에서 붙잡힐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황 자체로 두려움에 질려 있던 저는 나를 붙잡는 낯선 손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형사인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던 저는 제 뒤로 우르르 몰려있는 수명의 여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조용히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죠. 당신도 한상훈이랑 결혼한 사람이죠? 예? 당신들은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진정해요. 우리 그쪽한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결국 당신 같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라뇨? 저나 제 남편을 아세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데요? 역시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지금 우리가 전부 누군지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공항까지 찾아오셔서 이러세요? 미안한데 놀라지 말고 들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전부 저놈이랑 결혼했던 여자들이에요. 순간 그 여자들의 말을 들은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랑 결혼식을 올리고 방금 막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던 제 남편인데 그런 제 남편이 자기들과 결혼했다는 그 여자들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사들에게 붙잡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듣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게 변명할 생각도 없는지 저를 피하는 듯 했고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여자들 뿐인 듯 했어요.
그래서 정말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랑 며칠 전에 결혼식 올린 한상훈이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요? 예, 몇이 더 있는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피해자는 이게 전부예요. 이 중에는 최근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저랑 몇몇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놈을 찾아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상훈이 또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온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국하는 날 이렇게 잡으러 온 거고요. 그 많은 여자들이 전부 상훈 씨와 만나던 여자들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더없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총각이 애를 왜 그리 잘 봤는지, 왜 그렇게 익숙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친구들의 아이들을 잘 챙기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사기였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사실혼 관계에 자식까지 낳아 길렀다는 걸로도 모자란 건지 제가 더 놀랄 일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놈이 자기 직업이 뭐라 그러던가요? 혹시 의사라 그러던가요? 예, 대학병원 의사요. 그럼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꼬셨네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놈 의사는커녕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놈이라고요. 설마요. 제가 병원에 직접 간 적도 여러 번이었는데 당직 선다고 해서 제가 대신 물건 챙겨다 준 적도 있었고 바쁘다 그래서 병원 근처에서 데이트도 자주 했었어요. 심지어 병원 안도 같이 다니고 병원 안에서 같이 밥도 먹었었다고요. 다들 그 사람 보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진짜 의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건 그렇다 해도 남편이 의사가 아니라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병원에서 돌아다닐 때마다 간호사들이나 관계자들이 전부 남편에게 인사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그걸 못 봤으면 몰라도 그걸 봤는데 어떻게 의사가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바쁜 그 사람 대신해서 병원 가운도 여러 번 빨아줬었고 늘 병원 일로 바쁘다고 했던 남편을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 부모님도 상훈 씨 일을 잘 알고 있었고 어딜 보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의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사람 대학병원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운을 훔치거나 똑같이 만들어서 다녀요. 그리고 그걸 입고서 자기가 거기 병원 의사인 척 가짜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인사를 하고 병원을 돌아다닌다고요? 작은 개인 병원도 아니고 큰 대학병원이잖아요. 거기는 자기랑 같은 과 선생 아니면 서로 얼굴도 몰라요. 어쩌면 같은 과라 그래도 새로 왔겠구나 생각하고 말지 다들 자기 할 일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따로 아는 체 할 사람도 없을 거고요. 병원 식당은 환자들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 그런 걸로는 진짜 의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죠. 많이 놀랐죠. 솔직히 아직도 못 믿겠죠.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속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하잖아요. 게다가 사랑한다는 사람인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도 다 그렇게 속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놈 믿고 돈까지 빌려주고 살림 차려서 아이까지 낳고 지금 그놈한테 속은 사람들 피해는 말도 못해요. 혹시 당신도 돈 빌려준 거 있어요?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랑 같이 고소해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쪽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그 여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에 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전부 가짜였고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듣고도 쉽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그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이고 다들 비슷한 이유로 돈을 건넸다는 것을 들으니 결국 이게 처음부터 작정한 일이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놈은 의사 가운을 입고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저 같은 순진한 여자들에게 접근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보고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의 그동안의 씀씀이나 타고 다니는 차며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던 카드 모두 그놈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놈이 타고 다니던 차는 다른 피해자 거예요. 여자친구 차 대신 빌려 타고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꼬시고 다녔던 거죠. 보통은 리스도 아니고 그런 차 끌고 다니면 돈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돈 빌려달라는 말도 이유를 들으면 납득할 만할 거고 어차피 결혼한 사이에 못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 못 할 거잖아요. 저희도 다 그런 식으로 당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놈이 저더러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라고 내밀었던 카드도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가 놓고는 그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챙긴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저한테 더 큰 돈을 뜯어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자 주머니가 다 털리고 볼 일이 없어지면 다른 여자에게로 마술을 뻗치고 만나던 여자는 팽해버리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당한 여자가 벌써 여럿인 걸 보니 이놈이 그동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여자들을 속여왔는지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돌릴 수도 없었고 후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억울하다 하지만 그곳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 제가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저 말고 오랫동안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놈의 자식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여자들은 서로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속고 사기를 당한 니들이 잘못일 거라며 저희를 이해해주지 못하겠지만 직접 겪어보고 당해본 저희는 서로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바보라서 당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랑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매번 의심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을 믿었던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저는 늦게나마 행복에 욕심을 냈던 제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여럿이 모이니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덕분에 제 결혼 소식을 듣고 그놈을 잡을 수 있었고 이미 재범을 벌이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인간은 구속수사될 수 있었죠. 피해자들과 피해 내용이 상당한 상황에 이제라도 잡은 게 정말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안심하는 듯 했어요. 그 와중에 남의 일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을 보니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제가 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제서야 그 인간의 가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같이 전화를 받았죠. 전화의 내용은 별것 없었어요. 피해 금액을 지불할 테니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학벌이며 직업이며 전부 속인 인간이었으니 제가 상견례 때 만난 좋으신 시부모님도
가짜일 것은 예상했지만 그 인간의 진짜 친부모님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는 자식 잘못 키운 죄로 큰 대가를 치르셔야 하셨죠. 처음에는 자식 잘못 둔 게 어떻게 그분들 잘못일까 싶어서 동정이 들었지만 대화를 나누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동정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빌려간 돈은 어떻게든 갚아줄 테니까 우리 아들 선처 좀 해주세요. 그래도 감옥은 가지 말아야죠. 우리도 그 돈 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정에 그 돈 갚아주고 나면 우리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도 좀 이해를 해주고 선처 좀 해줘요. 전 재산을 팔아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우는 소리를 하시면서도 그런 자식을 감옥에는 보낼 수 없겠다는 말에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놈이 낳은 자신들 손주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을 보니 결국 콩밭에서 콩이 난 게 맞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피해자들 입장은 다 같았습니다. 다들 마음 같아서는 선처는커녕 합의도 안 해주고 싶었지만 다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형편들이라 합의를 해서도 돈을 받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어요. 자식이 있는 피해자들은 따로 위자료와 양육비 신청을 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결국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법이 이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돈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저도 그놈 부모님에게서 돈을 돌려받고 결국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피해자들과 차차 합의를 한 뒤에야 구속에서 풀려난 그놈은 시골로 내려갔는지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뒤에도 여전히 양육비 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걸려 있었으니 풀려나도 완전히 풀려난 처지는 아니었어요. 감옥에 못 보낸 건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호되게 당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희는 그 정도로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런 일을 겪은 저는 여전히 정신이 없었지만 결국 제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그래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스스로 자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제 상처를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하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로 더 이상 자책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왔던 저이기에 앞으로도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야겠다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